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프루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너는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디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콘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항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 채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두 기자님은 어딘가에서 보물선이 발견됐거나 돈 되는 뭔가가 널려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고 봐야죠. 구경은 하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위 상황 좀 살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지금 당장 남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남미. 남미? 근데 이거는 뭐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작은 어촌 마을 구아카. 지난 9월 이후 구아카 해변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어우, 사람들 봐. 엄청 몰려가네. 이게 뭐 많다. 주민들이 구아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 지난해 9월 해안가를 산책 중이던 주민 라레스가 주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뭐지? 라레스가 바다에서 주운 건 다름 아닌 보석. 보물선이네. 이후 라레스가 바다에서 보석을 주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구아카의 주민 약 2,000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 뭐 진짜 바다에서 보석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라레스가 보석을 발견한 뒤로도 금반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이 발견.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일명 보물 찾기에 성공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이 떠밀려 왔고요. 이 중 일부 주민들은 보석을 약 16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떠밀려 오자 사라진 해적선 속 보물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걸 알고 신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보석이 떠밀려 왔다면 정말 보물선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구아카 인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보석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의뢰. 이 보석은 20세기에 가공된 것으로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시기, 장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너다. 갈 데 많네요. 악마의 주전자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전자 들어가서 이제 구아카 뚜껑 하나 말고 꺼내서 SNS 올리고 거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석이 밀려오는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 대체 이 보석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 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9? 네. 저기 인신공양 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러면서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항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발견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역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1000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테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죠.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그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잔시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이,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뭐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군가 운동기구에 윤활유를 과도하게 바른 뒤 기구를 움직인 거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움직였던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윤활유 못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그럼 누구 장난인 거잖아요. 아니 경찰도 출동해놓고 찍고 앉았네. 근데 신기하니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윤활유였다는 거잖아. 결말 너무 자, 시시한데요. 범인은 윤활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피르마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피르마스의 놀이터를 찾은 한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같은 윤활유예요? 이게 윤활유로 가능합니까? 분해는 좀 다르지. 글쎄요. 바람 아니야? 바람에 바람이야. 휘날릴 수 있잖아.
홀로 움직이는 이 미스터리한 그네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요. 놀이터 인근에서 죽은 그 소년이 혼자 와서 그 그네를 타는 거 아닐까? 응? 아니야. 그네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걸 거야. 피르만 놀이터 그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장, 전 기자와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네가 흔들렸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네가 움직였다 하기엔 그날 움직이는 그네가 다를 뿐더러요. 세 개의 그네가 동시에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그네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날 바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두 개가 흔들리는 일인데 굳이 하나만 흔들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바람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그네가 설치된 곳에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 그네가 스스로 흔들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맞네요. 그러나 자기장 측정기를 동원해 실험한 결과 특별한 자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장 가능성 전 높게 봤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나? 그리고 마치 누가 타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위치한 성당. 한 해에만 약 12만 명 이상이 성당에 나타난 신비로운 현상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뭔데요? 보시죠. 뭔데? 자, 어떻습니까? 뭐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 봤나 봐. 뭔 그걸 신비로운 모르셨어요? 현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오묘한 빛을 띤 특별한 성모상 때문입니다. 분명 성모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성모상의 형체가 가까이 다가서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 얘기였구나. 멀리서 봤을 때 보였고. 멀리선 보이죠. 가운데 초록색 바탕 말하는 거죠? 특수장치 3D? 인위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요. 성모상이 위치한 벽감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초자연적으로 성모상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 이거 뭐냐? 신기하네. 1927년 성당이 건립됐을 당시 현재 성모상이 나타나는 벽감에는요. 성모상이 안치돼 있었습니다. 아, 원래 동상이 있었다고? 그렇죠. 아. 그런데 2011년 낡은 성모상을 복원하기 위해 벽감에서 빼냈지만요.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성모 마리아가 강림하셨다. 한 사제가 텅 빈 벽감에서 빛나는 성모상을 발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유도 원인도 설명 불가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자들과 일반인들도 신비로운 성모상을 보기 위해 성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카톨릭 수도회에서도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현신은 지금까지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라며 이 성당에 나타난 성모상을 종교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다. 저기서 뭐 종교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만한데 사실 그걸 빼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저게 무슨 뭐 원리나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당에 나타난 기적의 성모상,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만든 기적일까요? 아니면 신도들의 믿음에 응답하는 신의 메시지일까요? 2011년 6월 8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거주하는 사치코 미나미가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올챙이들은 다 뭐야? 바로 길이 2cm가량의 올챙이 20여 마리의 사체가 지붕과 현관, 우체통 등 집 주변 곳곳에 떨어져 있던 겁니다. 아니, 혹시 뭐 새벽에 무슨 뭐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 이런 게 불어가지고 근처에 연못에 있던 뭐 올챙이들이 다 휩쓸려갖고 날아온 거 아니에요? 태풍에. 우리도 예전에 뭐 중국의 해산물비 소개했고요. 세르베 개구리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 뭐 돌풍이나 태풍, 토네이도는 다양한 원인들을 추측한 바 있죠. 아하. 일본에서 발견된 올챙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상현상에서 떠밀려 갔다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챙이가 발견되기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해당 지역은 태풍, 토네이도는커녕 소낙비조차 내리지 않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마른 하늘에서 올챙이비가 내리는 괴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자동차 위에 올챙이들이 죽어 있었어요.
2년 전인 2009년 6월에도 인근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하쿠산시에서 3차례에 걸쳐 떨어져 죽어있는 올챙이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올챙이비는 북쪽의 토호쿠 지방, 남쪽의 큐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그런데 이때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요. 해당 지역에 태풍이나 토네이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올챙이가 어떻게 날아다녀? 못 나르죠. 개구리도 못 나르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면 누군가 장난으로 보기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벌일까요? 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올챙이 비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올챙이를 물고 가는 도중에 떨어진 겁니다. 라고 주장도 했지만요. 일본의 한 동물원 관계자는 수백 마리의 올챙이가 일제히 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백로가 한 100마리씩 물고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백로 100마리가 하나당 한 마리씩 물고 간다 해도 그러다 쳐요. 새끼 주려고. 동시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본에서 내린 올챙이비. 대체 이 올챙이는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공화국의 나미부 사막. 이곳의 원주민 킴바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은 땅속의 용이 숨을 내쉰 숨구멍이요. 마치 누가 컴퍼스로 그린 듯 지름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천 개의 원이 있는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입니다. 저게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그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체불명의 인공 구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혹시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를 아닙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비가 온 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데요. 진짜? 기묘한 건 서클 안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 서클은 그냥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이 돼 있네.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와, 근데 저게 풀도 안 잔다는 거 너무 웃긴다. 자, 심지어 이 페어리 서클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막 누가 뽑진 않았을 거야, 저 사막 한가운데. 페어리 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첫 번째 가설, 바로 기후설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식물이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패턴입니다.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기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네. 사막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여러 사막들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이 사막에서만 페어리 서클이 나타난다.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개미설. 예, 나미부 사막에 페어리 서클이 있는 곳에 항상 흰 개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 교수는요. 흰개미가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이 시들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페어리 서클이 발생. 그리고 흰개미가 점차 외부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나가면서 서클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흰 개미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개미집도 크고. 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나미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왜 하필 원형인지, 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2014년 호주 아웃백의 사막에서도 나미부 사막과 유사한 페어리 서클을 발견. 어허. 독일 괴팅엔 대학교의 슈테판 게친 교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흰개미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지하에서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흰개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용의 손구멍이라는 말이 제일 차라리 설득력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숨이 뜨거우니까 풀이 안 자란다고. 드넓은 사막의 미스테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는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아,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의 출현에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거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근데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조금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아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림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 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림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조시대?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림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림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림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네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하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애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Знает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Вот т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л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 화면이라고요? посвящена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пришельцам,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네. 놀랍다. 러시아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 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갑툭 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не Сколько их расскажете.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그러니까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흐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스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테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 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그래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의 기관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그럴 수 있는 있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기?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이! 아이! 수많은 감지. 아이!